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만든 AI 혁명, 그 칩의 심장이 사실은 한국 것이었습니다. 22년 차 백악관 반도체 정책 수석 보좌관이 작성한 단 한 장의 보고서가 워싱턴을 침묵시켰습니다. 반도체 자립추진본부장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부품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부품 없이는 엔비디아 칩도, 챗GPT도, 미국의 AI 패권도 그대로 멈춥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 사무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저는 미국의 반도체 전략 문서 대부분에 직접 서명을 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캐비닛에는 지난 20년간의 반도체법 초안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칩스법 초안 작업에도 참여했고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드는 일에도 손을 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반도체 정책의 산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작은 액자에 담겨 넣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미국 반도체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삼성과 SK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저 부품을 잘 만드는 협력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8년 전 한미 반도체 협력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 내내 미국 측 요구를 받아 적기만 했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은 협력하기 편한 나라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동료에게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지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은 늘 공급망 지도의 한 귀퉁이, 작은 사각형 하나로 표시됐습니다. 핵심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핵심 두뇌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그림 안에서 조용히 제품을 만들어 보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실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가안보보좌관과 상무부 차관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종이컵 커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다들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AI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 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콜먼, 2주 안에 AI 패권 전략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자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AI 패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으니까요. 엔비디아 설계, 미국 자본,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미국 AI 패권의 구조와 미라.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후배 분석관 사라 윈터를 불렀습니다. 사라는 경제학과 공학을 함께 공부한 드문 인재였고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짚어내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사라, 엔비디아 공급망 자료부터 정리해줘요. 결론은 간단할 겁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지배한다. 사라는 알겠다고 답하며 자료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 개요를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22년 경력 중 가장 쉬운 보고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더미 한쪽에서 같은 단어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HBM. 처음엔 그저 메모리 규격 이름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사라가 며칠 뒤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가격의 상당 부분이 이 HBM이라는 부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부품이야 어디서든 사올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가속기 한 대에서 이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칩 전체의 심장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잖아요. 심장이야 어디서 만들든 결국 미국 설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 아닙니까?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HBM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초 개발 2013년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보니 그 기술이 처음 학계에 발표됐을 때 정작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고 초창기에는 이 메모리를 양산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업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발표가 10여 년 뒤 세계 AI 산업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그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보고서를 만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또 한 사람을 회의에 불렀습니다. 반도체 자립 추진 본부장 그렉 할로웨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살짝 긴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의 평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협상 자리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지난 봄 상원 청문회에서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언은 그날 저녁 뉴스마다 반복해서 나왔고 기자들은 그를 반도체 자립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강한 인상이 이번 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짙은 회색 양복 옷깃에는 작은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구두 굽 소리가 또각또각 회의실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라도 회의 자료를 들고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둔 채 조용히 타이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로웨이는 자리에 앉으며 사라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콜먼 보좌관, 반갑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AI 패권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지배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결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증이라니 듣기 좋은 표현이군요. 그가 옷깃의 성조기 핀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칩스법으로 마이크론에 62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메모리 자급자족,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이 다시 만들게 하라. 그가 그 문구를 말할 때마다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는 자료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 사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다호와 뉴욕에 새 공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다시 메모리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공사장을 짚었습니다. 일자리만 따져도 두 공장에서 9,000개가 넘게 새로 생깁니다. 이게 미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보였습니다. 기공식에서 주지사와 함께 첫 삽을 뜨던 모습이었습니다. 할로웨이 본부장님, 메모리 시장 점유율 자료를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마이크론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더군요. 한국 기업 둘이 나눠 먹던 시장에 이제 우리도 들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저는 사라가 정리한 자료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SK 하이닉스 61%, 마이크론 22%, 삼성 18%. 할로웨이는 그 숫자를 추격의 증거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작게 메모를 적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숫자 옆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 22%는 출하량 기준입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모두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막대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최상위 고객사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할로웨이는 잠깐 그녀를 쳐다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분석관님, 숫자는 숫자입니다. 22%면 22%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콜먼 보좌관, 보고서에 이 부분 분명히 넣어주십시오. 한국 의존은 일시적 현상이다. 미국은 곧 메모리에서도 독립한다. 그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메모리 자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미국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결국 중국의 안보를 의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성적이 핀이 반짝이던 그 자신감, 미국이 다시 만들게 하자는 문구, 그 모든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일자리 9,000개라는 숫자도, 중국 위협론도 분명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던진 한마디, 출하량 기준이라는 그 단서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그 22%라는 숫자를 직접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흘 동안 사라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새 자료를 팠습니다. 출하량 기준이 아니라 실제 누가 누구에게 파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업계 애널리스트 몇 명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습니다. 공개된 시장 점유율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엔비디아의 1차 협력사 명단, 분기별 공급 계약 공시, 반도체 장비 업계의 비공식 추정치까지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대만의 한 시장 조사 기관 연구원과는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에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통화 내용을 따로 메모지에 받아 적어 제 책상 위에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그녀의 책상 위에는 출처가 다른 자료 5개가 나란히 쌓였습니다. 사라가 가져온 첫 자료는 엔비디아의 공급사 명단이었습니다. 단순 시장 점유율과는 결이 다른 자료였어요.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거대 고객사를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세운 표였습니다. 표 맨 위에는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직접 표시해둔 것이었는데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HBM 물량 중 SK 하이닉스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2%였던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이게 핵심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평균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AI 칩의 최전선 엔비디아 공급망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에게는 편리하지만 현실을 가리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할로웨이 본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저와 사라 둘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점심도 거른 채 정리한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좀 더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라고요? 할로웨이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엔비디아도 바보가 아닙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마이크론과 삼성에도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22%가 곧 30%, 40%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다변화 노력은 분명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할로웨이의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은 이미 차세대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습니다. 곧 본 계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샘플 제출과 양산 공급은 다른 단계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전체 HBM 생산 물량을 완판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이 늘리는 물량은 새로 생기는 수요를 채우는 것일 뿐 기존 SK 하이닉스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저는 그 정지를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할로웨이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완판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주문이 이미 꽉 찼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론이 아무리 공장을 늘려도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줄 서서 받아가는 물량은 한국 두 회사 몫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병목 현상일 뿐입니다. 할로웨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병목은 풀립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업들도 결국 미국 빅테크의 주문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갑은 우리 쪽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가 가격을 깎지 못했을까요? 갑이라면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번엔 부르는 값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갑인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법입니다. 할로웨이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22%라는 숫자 하나로 추격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70%라는 숫자 앞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말로, 그리고 갑을 관계라는 말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이 묘하게 낭익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으로 적어두었던 미국 AI 패권의 구조와 미래, 그 문장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사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에요. 갑을 관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다음엔 가격이라는 카드를 꺼내야겠어요. 정말 갑이 누구인지, 협상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봐야 하니까요. 일주일 뒤 할로웨이 쪽에서 다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사라가 옆에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가격이라는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안은 채 복도를 걸으며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로웨이의 사무실은 성조기와 반도체 웨이퍼 모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는 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 한 칸에는 그가 받은 표창장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콜먼 보좌관, 이번엔 또 무슨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도 제 옆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HBM4 가격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 가격을 기존보다 70% 인상했습니다. 할로웨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70%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거절했겠군요. 다른 공급사를 찾아갔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받아들였다고요? 할로웨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협상 자체가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급사에게 가격을 깎으라고 강하게 압박할 수 없으니까요. 보통 이런 협상은 연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번엔 반년치 물량만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쪽 다 급했던 거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채 2시간도 안 돼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겠죠. 할로웨이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가격 책정 전략일 뿐입니다. 마이크론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면 가격 협상력도 다시 균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진짜 격차는 생산 시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청주 M15X 공장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마이크론의 싱가포르와 일본 공장은 빨라야 연말에야 가동을 시작합니다. 청주 공장은 작년 완공 당시부터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이 견학을 요청할 정도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할로웨이가 자료를 가져다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연말이라니 몇 달 차이 아닙니까?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몇 달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 몇 달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다음 세대 제품까지 준비를 마칩니다. 게다가 이익률 차이도 있습니다. 메모리 한 장당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SK 하이닉스 쪽이 마이크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한쪽은 여유 있게 재투자하고 다른 쪽은 겨우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번 돈을 다음 세대 연구에 쏟아붓고 다른 쪽은 그 돈으로 이번 달 적자를 메우는 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할로웨이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도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도 한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말씀이 오히려 제 보고서의 결론에 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격하는 상대가 한 회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 전체라는 뜻이니까요. 협력업체, 소재 공급사, 연구 인력까지 합치면 이 산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한국 안에서만 수만 명입니다. 한 회사를 보조금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 나라의 40년치 생태계를 통째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할로웨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른 방향에서 다시 공격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미국과 네덜란드 장비 없이는 HBM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결국 미국 기술 위에 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장비는 대부분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비를 가져다 놓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장비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바로 기술력입니다. 할로웨이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가격도, 생산시설도, 장비 이야기도 인정하죠. 하지만 결국 기술 자체는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메모리는 화학이고 공정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음 미팅에서 보여줄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수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사라가 작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격에서도 시설에서도 장비 이야기에서도 그는 한 발씩 물러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술 자체로 화제를 돌렸어요. 화학이고 공정일 뿐이라는 그 말. 어쩌면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엔 그 기술이라는 단어의 실체, 수율 데이터를 봐야겠어요. 며칠 뒤 할로웨이가 또 한 번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본부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폴 그릴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폴 그릴리는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늘 작은 메모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도 누군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검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의자를 조용히 끌어당겨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입사 5년차 연구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부풀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콜먼 보좌관 그릴리 박사는 마이크론 HBM 생산팀 핵심 인력입니다. 기술 자체는 마법이 아니라는 제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릴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HBM3 생산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그릴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영업 기밀이라서요. 하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HBM3 수율이 80%에 육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로웨이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수율 숫자 하나로 기술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 안정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그릴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대략적인 범위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라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수율은 쉽게 말하면 웨이퍼 한 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칩이 몇 개나 나오느냐는 비율입니다. HBM은 그 칩을 레고처럼 12층, 16층으로 쌓아 올리는데 한 층이라도 미세하게 어긋나면 그 탑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단마다 정밀도가 절대적입니다. 더구나 적층수가 늘어날수록 수율은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10층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한 층의 미세한 결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릴리는 안경을 한번 고쳐 썼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알아낸 사실이지만 그릴리는 몇 해 전 학회에서 한국 연구팀의 발표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정밀함에 솔직히 압도당했다고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50%대입니다. 그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발표할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할로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릴리 박사, 지금 그 숫자는... 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50%면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양품이 절반이라는 뜻인가요? 그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적층 공정에서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12단, 16단으로 쌓아 올릴수록 한 층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량이 되니까요. 그건 단순히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번의 실패를 거쳐야 잡히는 감각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할로웨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릴리 박사, 그건 비공개 수치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릴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손에 든 메모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마치 더 하고 싶은 말을 그 메모지 안에 다시 눌러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80센트와 50%. 그 숫자 사이의 거리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는 걸 그릴리의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로웨이는 더 이상 메모리는 화학이고 공정일 뿐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전부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칩의 심장은 HBM이고 HBM의 80% 가까운 양품을 만드는 곳은 한국입니다. 미국 빅테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수천억 달러입니다. 그 투자 전체가 결국 한국의 생산 라인 하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 칩 설계도는 실리콘밸리에서 나오지만 그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한국 공장의 손끝에 있습니다. 이건 산업 경쟁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할로웨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릴리도 따라 일어섰지만 문을 나서기 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아 사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엔지니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50%라는 숫자 뒤에 그가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으려면 보고서 속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마감까지 시간이 빠듯했지만 그릴리의 떨리는 손끝을 본 이상 숫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먼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멀리서 설비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이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문 게시판에는 무사고 가동 일수를 알리는 전자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숫자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선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한 톨 없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이 복도 하나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만 매일 수십 명이 매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준혁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고 안경 너머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끝에는 미세한 화학물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의 단 사원증에는 입사 27년 차라는 표시가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 엔지니어가 수율 50%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13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는 저를 클린룸 유리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서는 팔뚝만한 로봇 팔이 웨이퍼를 정밀하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가 유리벽을 가리켰습니다. 칩과 칩을 쌓을 때 정렬 오차 허용치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어긋나면 신호가 끊기고 그 층 전체가 죽습니다. 저희는 그 오차를 잡기 위해서만 별도의 연구팀을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팀이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이 넘습니다. 사람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 그만큼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 유리 상자 안에는 작고 깨진 반도체 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 저희가 만든 첫 HBM 시제품입니다. 그가 유리 상자를 가만히 들어보였습니다. 거의 다 불량이었어요. 수십 장을 만들면 쓸 수 있는 게 한두 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실패한 웨이퍼들을 따로 모아 보관해 뒀다고 했습니다. 창고 한 칸이 그 깨진 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회사 안에서도 이걸 왜 만드느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 한 장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이런 기술에 그 돈을 쏟아붓느냐는 거였어요. 해외 학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를 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고, 누가 그걸 산다고 그러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치킨 게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일본과 대만의 메모리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때였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입사 동기 절반이 그 시기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메모리는 끝났다. 다른 길을 찾으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본사 복도에 구조조정 명단이 붙던 날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이 빠진 걸 보고 안도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째가 태어났는다. 저는 사흘 밤을 뽑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땐 그게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지금 손을 놓으면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왜 남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유리 상자 속 깨진 칩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다들 떠나는 자리에 남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실패해도 됩니다. 저는 그 13년 동안 수십만 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하나하나가 지금 80%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같이 남았던 동료 한 명은 결국 못 버티고 5년 전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겼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마이크론 엔지니어가 50%대라고 했다고요. 그건 부끄러워할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그 구간을 지나왔으니까요. 다만 저희에겐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도 공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엔지니어도 분명 같은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이 떨렸던 거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장에서 적었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그저 부품을 잘 만드는 협력사다. 그 문장이 얼마나 얇은 생각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협력사가 아니라 13년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를 혼자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유리 상자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클린룸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 끝없이 이어진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깨진 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봤던 숫자들 70%, 80%, 그 모든 숫자 뒤에 이 작고 깨진 조각 같은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장이 처음 모았던 그 사람들 전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최종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차관, 그리고 할로웨이 본부장까지. 웨스트윙 대회의실은 처음 보고서를 지시받았던 그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종이컵 커피들이 다시 놓여 있었고 다들 표정이 그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AI 패권은 현재 한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로웨이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단정적인 결론입니다. 콜먼 보좌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한국의 HBM 공급이 6달간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산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신규 데이터 센터 가동이 동시에 멈춥니다. 진행 중인 대형 AI 모델 학습이 평균 8개월 지연됩니다. 관련 경제적 손실은 최소 4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의 차세대 모델 출시 일정도 통째로 밀립니다. 그 지연은 미국 빅테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만 개의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의 AI 도입 계획까지 함께 멈춰섭니다. 할로웨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자체가 과장됐어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공급이 끊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맹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바로 그 사실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HBM4 계약을 보면 SK 하이닉스조차 연 단위가 아니라 반년치 물량만 계약했습니다. 공급사 스스로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동맹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해서 위험한 겁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비축이라도 해두면 되지 않습니까? 할로웨이가 다른 방향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HBM은 18개월마다 세대가 바뀝니다. 비축해둔 물량은 2년 안에 구형이 됩니다.
원유처럼 쌓아둘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축 자체가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할로웨이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그릴리 박사님,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폴 그릴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할로웨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부른 자리였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난번보다 한결 단단해 보였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그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할로웨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릴리 박사, 여긴 왜? 그릴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제 HBM4 수율 데이터와 양산 일정 전체였습니다. 지난번 50%대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최근 수치였습니다. 그릴리가 말했습니다. 초기 양산 라인에서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양산 본격화 시점도 본부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일정보다 최소 넉 달 늦습니다. 할로웨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그릴리 박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쓰이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릴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에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봤고 상무부 차관은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할로웨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옷깃에 꽂혀있던 성조기 핀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콜먼 보좌관, 결론은 뭡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은 추격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생태계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AI 패권을 지키는 길은 한국과의 공급망을 더 깊이, 더 신뢰성 있게 엮는 것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동행이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상무부 차관에게 협력체 구성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할로웨이는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그의 자리에 성조기 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본부장 자리에서 다른 보직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후임자는 첫 업무 지시로 한국 반체 업계와의 정기체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문 첫 줄에는 경쟁이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릴리가 회의실을 나서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자료와 숫자만으로 진실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어떤 자료보다 컸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작게 덧붙였습니다. 보좌관님, 저도 이번 일로 분석관으로서 뭘 봐야 하는지 다시 배운 것 같아요. 보고서가 백악관 공식 문서로 채택된 날 저녁, 저는 웨스트윙을 나와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2년 동안 같은 길을 수없이 걸었지만 그날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리플렉팅 풀 앞에 서자 물 위로 기념관의 흰 기둥들이 길게 비쳐 보였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끝나는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풀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 워싱턴 기념탑의 끝이 마지막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으며 지나갔고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조깅을 하며 스쳐갔습니다. 평범한 워싱턴의 저녁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로웨이가 떼어낸 성조기 핀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외친 미국 자립이라는 구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구호가 현실의 숫자를 가리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진짜 애국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불편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준혁 수석 연구원이 들어보였던 유리 상자 속 깨진 칩을 떠올렸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쌓아온 수십만 번의 실패. 그 시간이 결국 지금 미국의 AI 패권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릴리에 떨리던 손끝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회의 이후 마이크론 내부에서 오히려 더 신뢰받는 자리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라는 그 소식을 전하며 웃었습니다. 콜먼 보좌관님, 우리도 이번 일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크게 배운 한 해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보고서부터는 출하량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반도체 정책을 설계 도면처럼 다뤄왔습니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자본을 대는지가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패권은 도면이 아니라 그 도면 뒤에 쌓인 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13년간 실패하며 현실로 만들어낸 시간은 아무도 베낄 수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법안도 어떤 예산도 대신 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떠올렸을 때 저는 그저 부품을 잘 만드는 협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그 회의실에서 조용히 받아 적던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조용함 뒤에는 13년 전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던 그 메모리를 묵묵히 만들어가던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위협하지 않고도 결국 협상의 무게중심을 가져간 것이 바로 그 인내였습니다. 그 메모리가 지금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도면을 직접 그린 나라였습니다. 진짜 패권은 누가 가장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묵묵히 실패를 쌓아왔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이 22년 만에 제가 워싱턴이 아닌 이천의 한 클린룸에서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무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AI 가속기 측의 심장에는 한국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을 합쳐 그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숫자 뒤에는 13년 전 비웃음을 견뎌낸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보조금으로도 어떤 청문회 발언으로도 단숨에 사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기념탑을 한 번 더 올려다본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 건너로 펜타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정책 문서가 제 책상 위에 쌓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만큼은 22년 경력 중 가장 정직한 결론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은 묘하게도 패배감이 아니라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보좌관 에단 콜먼이 직접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AI 패권의 진짜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을 13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